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시간을 했는데, 숙제 내드린 거 있었죠. 자, 지난주에 한 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 교재 182페이지, 기업의 경영과 회계 파트에서 우선 그 부기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부기와 회계의 차이는 자, 기업 실체가 하나 있으면은 요 기업에 관련돼서 자, 우선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되죠. 하나는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와 그다음에 이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자,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부기다. 그러면 왜 부기예요? 부기라고 하는 이유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또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노트에다가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한 것을 회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는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는 이해 관계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이러한 정보 이용자나 이해 관계자 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투자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었죠. 투자자나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뭐 등등 모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것이 회계다. 그럼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제공을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회계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기와 회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방법에 따라서 자,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로 나눴고, 그 다음에 복식 부기에서는 딱 세 가지만 중요하죠. 복식 부기의 기본 원리 하나는 자, 우선 거래의 이중성이다.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 기록을 하죠. 자,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양쪽으로 기록이 되는데, 차변에 100원이 기록이 되면 대변도 100원이 기록이 되죠. 50원이 기록되면 50원 기록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된 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의 합은 같다. 뭐 이쪽이 5,000원이 나왔다면 이쪽도 5,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5,000원인데 여기가 만약에 5,000원이 아닌 금액이 나왔다. 그럼 이제 틀렸다. 자기가 한 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복식부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3페이지 기억번 거래 이중성하고, 니은번 대차 평균의 원리, 그 다음 디귿번 자기 검증 기능, 그 다음에 기업의 영리 추구의 목적에 따라서 영리 부기와 비영리 부기로 나누는데 뭐 그런 건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기를 상업 부기, 그 다음에 공장에 제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기를 공업 부기에, 은행원들이 하는 부기는 은행 부기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하면 농업 부기, 고기 잡는 사람은 수산업 부기, 갖다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에 회계를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거니까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관리회계는 어때요? 목적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보고기간은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고 관리회계는 수시로 보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의 방향과 범위는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적인 정보, 화폐적인 정보. 자,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어때요? 과거나 미래적인 정보까지, 그 다음 화폐적인 정보 이외에 비화폐적인 정보까지도 보고 대상이 된다. 재무회계의 보고 형식은 일정한 형식으로 보고하게 되고 관리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 정도만 써놨습니다만은 재무회계의 보고 형식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관리회계는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고 이 계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계산 장부를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 그거를 우리 회계 단위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뭐 2개나 3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본점 하나에 지점 2개다. 그러면은 지점도 나름대로의 장부에 기록을 한다면 회계 단위는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사가 있고 공장이 있다. 이러면은 회계 단위는 2개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연도의 회계 기간을 당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간 해를 전기라고 하고 다음의 해를 차기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 회계 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했을 때 반을 자르게 되죠. 그러면 상반기가 되겠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더 잘라서 분기별로 나눌 수 있다. 1월부터 3월을 1사분기에 4월부터 6월을 2사분기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나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회계기간의 용어 정리. 지금 뭐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차근차근 챙겨주셔야 돼. 1번, 기초. 한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날. 그러면 끝나는 날은 기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기간을 당기라고 하고, 지난 회계기간을 전기에, 다음 기를 차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옮긴다는 말을 줄여서 우리는 이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 이월이다. 그러면은 전기 회계기간에서 옮겨왔다. 이 소리고, 당 회계기간에 기록한 것을 다음 기로 넘기겠다. 이거를 차기 이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기라는 것은,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 앞으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분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분개한 내용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지나간 기, 전기. 자, 요건 전기. 좀 발음 학상으로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대체한다라는 말도, 자, 요것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쳐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문제 풀면서, 자, 우리 부기의 목적을 2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에서는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그럼 이제 자산의 개념이 뭐였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나 권리 같은 것을 우리 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남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즉 한마디로 말해서 빚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재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요거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재무 상태표 기록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주식회사 에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작성하는 날짜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X5년 1월 1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보고하는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뭐를 기록해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그러면 자산이 100원이라면 부채가 30원이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본은 70원. 이렇게 해서 언제나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끝났습니다. 양식 같은 거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0페이지에 자산을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화투를 정리하자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 요거 쭉 외워갖고 오시라 했고, 근데 저절로 외워지는데요. 일단은 저절로 외워질 때를 기다리면 늦는 거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계정 과목하고 친해 놓는 게 공부의 지름길이죠. 그 다음 부채도 역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2페이지에 부채 외상 매입금서부터 선수 수익까지 쭉 정리해 주시고, 자본은 볼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본은 아직까지는 자본금만, 순재산, 기업의 순재산을 자본금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거기 나와 있는 뭐 지저분한 계정 과목은 지금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숙제 내드렸죠? 확인 문제. 자, 문제 1번. 다음의 계정 과목을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기입하라. 자, 현금은 자산, 당좌예금도 자산,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하고, 자, 자기 재산이니까 자산이죠. 대여금, 빌려준 돈이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산. 선거금은 자산이죠. 왜 선거금이 자산이냐? 먼저 준 돈이니까. 먼저 줬으면은 아직까지는 내 거다. 그래서 선거금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니까 부채다. 우리 신바람 회계 카페에, 다운 카페에 질문이 들어와서 선수금이 왜 부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요, 다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답글을 자꾸 달아주세요. 그게 진짜 공부라. 그러면 자기가 남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제가 회계를 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아니까 가르치지. 그런데 아니에요. 자꾸 가르치다 보면 실력이 늘어. 그래서 나는 그 회계 실력이 늘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 질문이 들어오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질의하기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질의한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답을 해주시는 그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 난 여태까지 쭉 지금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답글 달아주는 거예요. 댓글이 아니라 답글. 답글 달아준 사람 치고 떨어진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답글을 안 달아드려. 댓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댓글과 답글은 틀리죠. 자, 남이 질문했을 때 답을 해주는 이런 적극성을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루 한 문제를 내잖아요. 거기다 자꾸 답을 다는 연습. 그건 댓글이죠. 자, 그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남보다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 선수금을 왜 부채예요? 먼저 받았어. 내가 상품을 팔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물건을 아직 안 줬죠. 물건을 아직 안 줬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지. 그래서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으로서 부채다. 외상매입금. 자, 외상으로 물건을 샀으니까, 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네. 부채. 상품은 자산. 비품은 사무실의 집기 같은 것이니까 자산. 자본금은 자본이죠. 지급보험은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니까 부채. 갚아야 될 빚이죠. 차입금, 빌린 돈, 부채. 건물은 자산. 미수금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 못 받은 돈이야. 근데 외상 매출금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뭐예요? 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미수금은 뭐예요? 미수금이라는 것은 아직 못 받은 돈이야. 그러면 얘도 아직 못 받은 돈, 얘도 아직 못 받은 돈.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기업이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제조업이다. 공장에서는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제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얘에 대한 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때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 상품 말고 제품 말고 뭐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팔았다든지 내가 사용하던 사무실의 집기를 팔았다든지 자동차, 차량 운반구를 팔았다, 이런 애들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이때는 미수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냐 아니냐로 구분해서, 자, 외상 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 돈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을 때 이때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요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나오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했는데, 자, 대금을 아직 안 줬다. 그럴 때는 외상 매입금이 되고, 또 건물이나 비품이나 차량을 샀는데 그 돈을 아직 안 줬다면 그때는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거래에서 발생했느냐,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분리가 되는 것이다.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 받으러 온도 자산이죠. 자, 미지급금 아직 안 줬다, 부채. 그 다음 차량 운반구는 자산. 예수금, 예수금은 뭐예요? 맡아둔 돈. 남에게 줄 돈을 내가 맡아두고 있는 거라. 그럼 내 돈 아니네? 부채.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 자, 2번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을 계산하라. 그럼 이거는 뭐 간단한 산수 문제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우선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전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한국건설이 나왔죠. 그 다음에 대전기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청주물산, 이렇게 해서 네 회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삼형전자의 총 자산은 400인데 부채는 80이래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한 게 자본이니까 자본 합계는 3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건설은 총 자산이 500인데 그 다음에 부채는 250이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 그래서 역시 내나 250만 원이 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기업은 얘가 자산이 800인데요. 부채를 모른다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자본은 2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니까, 자, 얼마를 빼면 얘가 되겠느냐. 그러면 580만 원 되나요? 그래서 580만 원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220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주물산은 자산을 모르고 얘가 460인데 얘는 540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등식을 배웠잖아요. 자, 우리 자산을 A라고 했고 부채는 P라고 했고 자본은 K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독일어의 앞대가리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액티바라는 말에서 따온 거고 패시바라는 말에서 따온 거고 캐피탈이라는 말에서 따온 거죠. 영어로 하게 되면은 틀리지. 영어에서는 요건 A라고 하고 부채는 이제 L이라고 하고 자본은 C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영어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APK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요거 등식을 만들게 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변화시켜 보면 그럼 자산이라는 것은 뭐야?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한 것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자산을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더하면 되겠네. 따라서 청주물산은 1000만 원이 자산의 합계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아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렇게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나와요. 왜 안 나와?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우리 40문제 중에서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4, 5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개에서 한 35개 정도, 요거는 그냥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는 거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챙겨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의 가로 안에 적당한 용어를 기록하라.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뭐를 나타낸다? 예,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2번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이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한다. 3번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는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부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본 등식. 자, 등식에서 뭐예요? 자본을 구하래. 그러면 요게 자본이잖아. 자본을 구하니까 자본 등식. 그러면 요게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얘는 자본을 구했으니까 자본 등식이고 얘는 자산을 구했어요. 그래서 얘를 자산 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산 등식에 의해서 나온 게 A는 P 플러스 K다. 여기 이제 바로 뭐하고 일치하는 거야? 재무상태표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이거를 자산 등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얘기하죠.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의 영어로 부르는 말이다. 뭐 이거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BS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그러면 대차대조표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다 그랬죠. 알아서 부르는 거다. 자, 따라서 4번 자본 등식 K는 A-P. 그 다음에 5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A는 P 플러스 K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4번 다음은 X1년 12월 31일 에듀신의 자산부채 현황이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자본금을 계산하시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뭘 그려주면 돼요? 재무상태표 그려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그려주고 뭐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뭐 우리가 뭐 실무를 배우는 거 아니고 우리네 시험에서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현금. 항상 주의할 게 자산이다 생각하면 차변에, 부채다 생각하면 대변에. 그럼 자동으로 자본이 나오게 된다. 그럼 현금은 40.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나왔네요. 외상 매출금은 80.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나왔네. 자, 대여금은 빌려준 돈인데요. 왜 단기가 붙였느냐? 짧은 기간 내에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1년 기준이야. 그래서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고, 야, 한 3년 있다 갚을게. 3년 있다 상대방이 갚겠대요. 그럼 내가 오랜 기간 빌려주죠. 그때는 장기 대여금. 자, 20이네. 그 다음에 상품은 60. 자, 그 다음에 건물도 자산. 그냥 자산이다 하면은 그냥 마음 놓고 왼쪽에다 쓰시면 돼요. 9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네. 외상매입금은 부채로서 70.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빌린 돈이 차입금인데 앞에 단기자가 붙었네요. 요거는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은 40. 아까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만약에 3년 있다 갚겠다. 1년 이후에 갚겠다. 그러면은 장기 차입금. 그 다음 미지급금. 아직 안 줬죠? 상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아직 안 줬다. 부채네. 30. 끝났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본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구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면 자, 차변합계는 얼마야? 290만 원이네요. 그럼 우리 회사의 자산이 290인데 부채는 얼마 나왔어요? 140이니까 자본금은 15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290이 돼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같아지게 된다. 간단하게 정답 15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다. 넘어갑니다. 5번
다음에 삼성상점의 X1년 12월 31일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단 예수금은 각자 계산해라. 똑같은 내용이죠. 자, 똑같이 여기다가 재무상태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나눠주고 재무상태표. 원래는 회사 이름 쓰는 거고 작성 일자 쓰는 거고 그 다음 보고하는 화폐 단위 쓰는 거지만 저는 몸이 약하니까 생략. 자, 써볼까요? 우선 현금은 100만 원. 현금은 자산. 그 다음에 의상매출금도 자산이죠. 원래 줄여 쓰면 안 되는데 여기 쓸 때는 외상매출금 이렇게 다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몸이 약하니까 외출금 이렇게 줄여 쓰겠습니다. 나는 욕하지 마시고 400. 자,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자, 단기대여금도 자산 200. 자, 그 다음에 예수금 부채인데 얼마인지 모르네요. 그럼 여기다가 예수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은 자산이네요. 자, 건물은 600.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자산이죠. 차량 운반구는 400.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부채다.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20.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도 부채죠. 부채로서 200.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역시 미지급금은 부채로서 200.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 자본금은 자본이 1230. 이렇게 끝났네. 그럼 이제 뭐 다 끝났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차변합계는 얼마야? 2600만 원이네요. 이쪽에 합계 내고 이쪽에 합계 내도 되고 가운데다 이렇게 써서 마무리해도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봅니다. 764, 1700인가? 잘못됐네. 500, 700, 1700이네. 2600이 아니라 1700.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이렇게. 17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1230, 1400, 1650. 그러면 50만 원이 나오나? 부족한 돈은 예수금이 50 이렇게 나오면 자,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계산기 없이 들어와서 다음 시간엔 저도 계산기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50만 원 맞나 모르겠네. 굉장히 겁나가지고. 자, 한번 해답 맞춰볼까요? 50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해요. 난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숙제 내드린 거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진도로 나가죠. 자, 오늘은 195페이지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 여기 두 번째 파트가 되는 거죠. 이제 재무상태가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영성과인데 경영성과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수익과 비용. 근데 이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일정한 시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일정 기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일정한 시점, 그래서 정태적인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건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요거는 동태적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표, 요거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요거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경영성과를 알려면 장사를 잘했냐 못했냐, 돈 많이 벌었으면 잘한 거고 뭐 미쳤습니다 손해를 보면은 못한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판단한다. 자, 그럼 수익이라는 건 뭐냐?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이, 자기가 투자한 돈,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면 요거를 우리는 수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물건 팔아갖고 50만 원 벌었대. 그럼 자기가 종잣돈은 150만 원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있는데 만약에 180이 됐다. 그럼 80만 원 늘어난 거죠. 그럼 80만 원 벌었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만 원밖에 안 남았대.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본 거네. 그래서 비용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의 감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비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본이 늘어나는 형태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부채가 감소하는 형태로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00원, 부채가 40원, K는 60원인데 자본이 늘어났대. 80원으로 늘어났대요. 그럼 얘가 80원이 되려면 얘가 20원 늘어나면 되지. 자, 얘가 80원이 되려면 자산이 증가해. 자산이 120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120에서 40 빼면 80이 되는 거죠. 아니면 또는 자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부채가 줄면 돼. 얘가 부채가 20으로 이렇게 줄어버리게 되면 이러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비용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본이 감소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본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감소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일람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논해주느냐? 내나 이렇게 T자로 써주는 거죠. 이래 놓고 IS, 자, 주식회사 에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 보고하는 단위는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왼쪽에는 뭘 쓰냐? 비용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익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칙. 그냥 무조건 비용이다 그러면 차변에 써주고, 수익이다 그러면 대변에 써요. 그럼 비용을 다 쓰면 얘를 총비용이라고 하겠죠. 비용이 모두 모여있다, 총비용. 그 다음 수익이 다 모여있으면 총수익이 되겠네. 그런데 총비용이 70원이래요. 그런데 총수익이 100원이래.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이익이 나올 거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30원 이렇게 나오면 딱 같아지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슨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손익계산서 등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손익계산서 등식은 차변의 총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수익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총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수익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순이익이 나오는 회사도 있지만 손실이 나오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여기 IS 해놓고, 자, 어떤 회사인데 손해봤으니까 쪽팔리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총 비용이 70원인데 총 수익이 50원밖에 안 생겼대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어. 그러면 손해를 봤죠. 그럴 때 우리는 얘가 당기순 손실 이렇게 되겠죠. 이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등식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등식이 두 개가 되겠죠. 이익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 손해가 나오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이런 등식이 나오고, 손해를 보는 회사다 그러면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순손실을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 요거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등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 에듀신에, 자, 비용과 수익을 비교했는데 오른쪽이 더 컸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차변의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밑에는
비용이 더 클 때는 오른쪽으로 단기 순손실이 나오게 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은 계정식과 역시 보고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계정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계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잘라. 요걸 잘라가지고 요거를 위에다 쓰고 요거를 밑에다 붙여버려요. 한 줄로.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서 이놈을 요 밑에다가 붙여버리면 요게 보고식이다. 자, 우리 이제 물론 회계 기준은 보고식으로 원칙으로 해요. 근데 뭐 시험 볼 때는 그냥 보고식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 정도 이론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리는 거 아니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무를 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그리는 거 안 배웁니다.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버리니까 자동 결산이 이루어지죠. 하여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따라서 눈으로, 계정식은 차변, 대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밑에, 자, 보고식은 그냥 한 줄로 쭉 나열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성 요령 하나만 알아두시면, 장부 중앙에 뭐라고 써야 돼요? 손익계산서.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포괄자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뭐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명칭 밑에 중앙에 기간을 표시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회사의 명칭은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상단에는 단위, 보고하는 단위, 원인지, 달러인지. 자, 그 다음에 원인지, 1,000원인지, 100만 원인지, 이런 거 보고 단위를 표시하게 된다. 자,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수익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자, 수익이란 상품의 매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나 기업의 여유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수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수익과 같이 기업의 영업 활동의 결과로 자본이 증가되는 상황, 이거를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고, 자, 수익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익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 총이익이죠. 물건 팔아서 생기는 매출 총이익과 그 밖의 수익으로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합니다. 우리 한국 회계 기준은 뭐 수익을 뭐 영업 쌍비용이냐, 영업 외비용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우리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매출 이익하고 물건 팔아서 생기는 이익하고 기타의 수익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어떤 게 있느냐? 계정 과목 있죠? 자, 먼저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하고 돈을 받아요. 그거를 우리는 임대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의 건물을 빌리고 집세를 줘요. 그러면 임차료.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건물을 빌려주고 또는 토지를 빌려주고 세를 받는다. 그럴 때는 임대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료니까 차변에서 그러니까 비용이고 임대료 대변했으니까 수익이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의 예금이나 대여금 등의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수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경상적은 소액의 이익이 생겼다. 이런 거는 이제 잡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른 말로 잡수익 해도 되고, 잡이익, 잡수익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주식을 4만 원에 샀는데 5만 원 할 때 팔았다. 그럼 벌었네. 그럴 때 우리는 유가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이나 차량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 그럴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할 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다. 이익을 봤다. 그럴 때 건물 처분 이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건물을 팔든 비품을 팔든 차량 운반구를 팔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산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을 팔고 이익이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수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계정 과목 가리고 오른쪽 걸 가지고 왼쪽 게 무슨 이름인지 자꾸 연습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우선 제일 회계에서 친할 건 얘네들 이름 아는 거. 얘네들의 이름만 정확하게 알아도 회계는 반은 정복한 거다.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대신하고 대가를 받았대?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유가증권이라는 거 배웠죠. 유가증권은 뭐야? 값어치가 있는 증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샀어요. 살 때 그냥 주식을 샀는데 주식 또는 채권을 샀다. 이런 것들은 그냥 유가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유가증권은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샀다. 그럴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장기간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득을 보겠다. 그럴 때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일 건데 단기 매매 금융자산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말하고 자 이런 유가증권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대요. 그럴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평가이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아직 미실현 이익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7월 1일 날 국민은행의 주식을 5만 원에 샀어. 그런데 우리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데요. 오늘 내다 팔진 않았어.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오늘 종가가 얼마 나왔냐? 국민은행 주식 오늘 내다 팔면 7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뭐야?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내다 팔면 7만 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팔았으면 처분이익이지만 그냥 갖고 있어도 버는 거 아니냐고. 2만 원 버는 거죠. 그거를 우리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팔아서 이익이 실현됐을 때 그건 실현이익이지. 그럴 때는 처분이익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도 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라고 해서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이익, 미실현이익이다. 하지만 이익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팔았으면 처분이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평가이익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건 좀 어려운 게 나왔네요. 내가 이제 어느 회사를 인수를 해요. 뭐 잘 되는 호프집을 내가 인수합니다. 근데 그 옛날 호프집 사장이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거래.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팔고 내려가겠다 이거죠. 그럼 내가 1억만 주고 사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달래는 대로 줘야죠. 내가 괜찮으면. 그래서 내가 1억 5천 주고 샀대. 그럼 5천만 원 더 줬네요. 그럴 때는 영업권이라고 그래. 더 줬을 때는 영업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회사를 내가 싸게 살 수도 있죠. 반대로. 그래서 원래 그 투자자가 1억에 투자한 회사를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한 7천만 원에 사버린 거라. 그럼 나는 싸게 그 회사를 인수했죠. 자, 남의 회사를 그 회사의 재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을 때 이익이 생겼네. 그런 이익을 염가 매수 차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가로 산다는 말 들어봤죠? 싸게 산다 이 소리고 사는 거를 매수라고 하죠. 자, 싸게 매수를 해서 차이가 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염가 매수 차익 이렇게 해서 수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용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대가다. 그 뭐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을 사와야 되겠죠. 사원값, 요거를 매출원가. 그 다음에 남에게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줍니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수수료, 남의 일 대신 시키면 수수료 비용, 집세,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자, 이와 같이 영업활동 결과로 자본이 감소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남기시면 비용의 종류, 엄청나게 많네요. 자,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의 사원 가격, 요거를 우리는 매출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줬을 때 급여,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복지 후생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또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는 경우 있죠. 띄인단 말이에요. 못 받은 만큼 손해네. 그런 손해를 대손상각비. 자, 처음 듣는 용어죠. 자, 띄인 돈,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공장의 월세, 임차료,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광고를 했다. 광고 선전비, 뭐 딴 건 쭉 보면 알죠.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통신비, 그 다음에 거래처에게 선물이나 축의금 줬다. 접대비,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을 운송하는 비용, 운반비, 그 다음에 기업의 재산세, 자, 그런 걸 세금이라고 하죠. 또 상공회의소 회비나 적십자 회비 같은 거를 내요. 그런 건 공과금이라고 하죠. 그걸 묶어가지고 세금 공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하는 비용을 연구비 또는 연구개발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의 일상적인 소액의 지출, 이걸 잡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장부라든지 또는 뭐 프린터 잉크라든지 이런 걸 사게 되면 소모품이죠. 근데 내가 사용을 안 하고 갖고 있을 때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만 사용하게 되면 썼어요. 비용이지. 그럴 때 빚자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소모품 비.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소모품 그러면 자산이고 소모품 빚자가 붙었으면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팔아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팔지는 않고 가격만 떨어질 수도 있네. 그럴 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라고 하겠죠. 개정 과목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이나 비품을 팔아서 생기는 손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들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낼 게 191에 나오는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네들 꼭 친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 192페이지에 나오는 가운데 부채, 외상매입금서부터 선수수익까지, 그 다음 넘기셔서 197페이지에 임대료부터 염가매수차익까지, 그 다음 198페이지에 매출원가부터 유형자산 처분손실까지는 진짜 자꾸 읽어줘서 마르고 닳도록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친해지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자꾸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9페이지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숙제. 문제 2번 숙제. 문제 3번 숙제. 문제 4번 숙제. 문제 5번 숙제. 문제 6번도 숙제. 자, 요거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 전까지 그걸 먼저 다 풀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모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푸는 거를 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해서 틀려야죠. 틀린 거를 자꾸 이제 내가 이런 걸 실수하는구나, 이런 걸 찾아가는 게 그게 공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몸이 약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